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위기 대응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최이율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SCJL은행 전무님 모셨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송두환 NH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금융연구원에서 박성욱 실장님, 임영준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게 지난 1월 20일입니다. 이제 석 달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및 전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아직도 그 충격의 깊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필요한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모두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 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각 토론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참석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욱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3월 들어 세계적인 유행병화하면서 200여 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높은 감염률, 무증상 감염 가능성,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점 등이 그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의 배경인데요.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글로벌 PMI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서비스 지수는 2월에 47.1에서 한 달 만에 37로 급락했습니다. IMF는 4월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줄 큰 충격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로 떨어져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이 되겠죠. 그 마이너스 0.1%보다 침체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가 플러스 3.3%인 것에 비해서 6%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5.9%, 유로존이 마이너스 9.1%,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를 전망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치도 코로나19가 하반기에는 점차 진정된다는 전자에 추정된 것이고요.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50% 더 길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9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이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도 점차 확인되고 있는데요. 1사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 1.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기 수치로는 가장 낮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민간 소비가 6.4%나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 없고요. 1사분기 수출은 마이너스 2%로 아직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는데요. 4월달 20일까지 통과한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27%에 가까워서 2분기 수출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3월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도 19.5만 명 감소해서 1, 2월에 4, 50만 명씩 증가하던 추세가 갑자기 꺾였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취업자 중에 일시 휴직자가 전년보다 126만 명이나 급증한 건데요. 이들 중에 임시 일용직이 66만 명, 자영업자가 3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은 이분들의 고용 상황이 먼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감염 및 사망에 따른 직접적인 인력 손실과 함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해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감염을 우려해서 대면 접촉이 필요한 소비 활동을 꺼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나 아니면 생산설비 투자 같은 걸 뒤로 미루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저금리 기조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누적되면서 금융 취약성이 확대되었고요. 또 주요 산유국 간의 그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이런 점들이 또 코로나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여건하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려면 봉쇄 조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경제활동을 둔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장 둔화라는 것은 방역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떠안은 가게와 기업이 소득과 매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파산, 실업, 부도를 피하고 위기 이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제정책이 위기 대응 경제정책으로 강조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제위기 시의 부양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는 피해 부문 지원, 그다음에 납부 유예 및 대출 만기 연장,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그리고 고용 안정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시장 안정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과거 위기 때 활용했던 정책을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한 것과 동시에 긴급 재난지원금, 회사채 CP 매입 SPV, 기간산업 안정기금 같은 새로운 대책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사업을 통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꾀했고요. 통화 정책은 금리 수준이 이미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준 실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 여건이 어떻고 위험 요인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12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금융 시스템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기금 보험사들 자산 운용 규모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제가 자금을 조달하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가게나 또 박 박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의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이 늘어나는 것이 보시면 이 상황에서도 기관이나 가게나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 수요가 리칭 포 일드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추진하는 동력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가계에 대해서 채권이나 아니면 예적금은 금리로는 만족 못한다라는 수요를 태핑하기 위해서 ELS, DLS 발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는 충격이 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태였기 때문에 왼쪽 패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위험자산, 주식 가격을 보시면 어떤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거의 미러하면서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시장에서 점점 이 어떤 충격이 있는지가 가시화되면서 돈을 빌린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따라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우리나라, 미국, 유럽의 회사채 스프레드, CP 스프레드가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여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성, 변동성은 좀 진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 위험 요인이 없을 것이냐,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채 이슈인데 정부가 굉장히 많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국면에서 언제쯤 신용사건이 발생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신용등급을 언제쯤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평사들이 등급을 내리는 것을 시장을 염려해서 유예하면 그만큼 안정돼 보이지만 시장 내에서는 어느 기업이 위험하고 어느 기업이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만약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2018년 이후에 정부가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것을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CB와 BW의 이제 풋 행사 기간이 올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상장 기업, 중견 기업에서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도 이슈고 마지막으로는 단기 금융 상품, 그러니까 MF는 이길 환매가 되고 규제도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MMT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MMT에서 기관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투자자들한테 당일로 출금을 허용하면서 자산 운용에서는 이제 기업 CP, ABCP 등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부동산 ABCP나 아니면 일반 기업 CP에서 신용 사건이 발생하면 요 MMT, MMF 이런 단기 금융 상품에서 환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넘어서 금융회사 단에 오면 3월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CP 시장 이슈가 결국 일반 기업 CP가 아니라 증권사 이슈입니다. CP를 발행하는 건 거의 다 그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 유동성 이슈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대형화하면서 이것들이 보통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한 유동성 공여, 신용 공여들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증권사들의 손실을 확대해서 유동성 ELS 마진콜이나 아니면 ABCP 차원에 관련된 이제 유동성이 넘어서서 이제 건전성 위기로 가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종훈 전무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은행은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팬데믹으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세계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리스크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좀 훨씬 심한 그런 리세션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효과가 그 규모나 지속 정도에 대해서는 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미국은 마이너스 한 2.8 그리고 유로는 마이너스 4%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보이느냐가 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스타디를 좀 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그 락다운을 한 달 정도 했을 경우에 어떤 성장 패스를 보이는지를 좀 스타디를 좀 했고요. 국가에 따라서 산업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마이너스 5%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각 국가별로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게 한 달 정도만 지속이 되면 세계 경제가 디프레션에 빠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적어도 EU나 미국 쪽에서는 한 달 정도 락다운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그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앙은행의 유동성 제공으로 인해서 일단은 바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막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리스크로는 발전을 좀 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동성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로 발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얼마나 그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만 맡겼을 때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를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은행은 유가는 뭐 20불대 정도의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서플라이 좀 공급이 좀 있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월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마이너스 유가의 어떤 리스크도 열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달러의 약세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도 달러 유동성을 제공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하려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달러의 약세를 단기적으로는 전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유동성 제공하는 방법이 뭐 MMT도 있고 QE도 있고 뭐 일드 커브 컨트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의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뭐 한은도 조금은 유연하게 그 유동성 제공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원 실장님 차례입니다. 네, 지금 팬데믹의 영향이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이제 럭다운이거든요. IMF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이 못 돌아다니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고 그게 이제 소비, 투자, 뭐 나가선 수출까지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게 뭐 한두 국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좀 그랬었고 약간은 중국 완전히 뭐 우한 쪽은 봉쇄가 됐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MF가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전망을 내놓은 거는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했던 시점을 우리가 유출해 보면은 아마 3월에서 4월 초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가 상당히 이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됐었던, 그래서, 물론 이제 그들의 전망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뭐, 치밀하긴 하지만, 그 경로대로 가기는 좀 저희들은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IMF가 실제로 금융위기 때 뭐 세계 경제나 특히 한국 경제에만 보더라도 2009년에 마이너스 4%를 전망을 했었는데 성장률을 실제로 이제 한국 경제 2009년 실적지는 플러스 0.8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을 좀 걷어버리고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게 백신이나 뭐 이런 치료약이 사실은 사스도 2003년에 나왔지만 지금 뭐 거의 한 17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런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런 치료약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딱 한 가지죠.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뉴노멀이라는 그러니까 성장률이나 뭐 교육 증가율이 한 차례 다운되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일부에서 말하기는 뉴노멀 2.0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차례 더 다운되는. 그러니까 저성장의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상당히 적응을 좀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나라의 지표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나빠집니다. 지금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고 아마 3월 산업활동 동향도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소비, 설비 투자 이쪽으로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4월 수출 통계도 최소한 마이너스 2자리 수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어쩌면 무역 자폭이 상당히 줄거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 쪽이 상당히 좀 물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경로를 좀 놓고 보면 일단 1분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수가 가장 최악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들어서는 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4월, 5월, 6월로 거치면서 그나마 소비가 조금씩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은 사실 1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았고요. 2분기가 최악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수출의 한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우회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게 한 30% 저희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 경제가 IMF가 전망한 대로 1%대라면은 상당히 우울하지만 대부분 기관들 평균치를 내보면은 뭐 중국 내 기관의
해외 기관하면 한 3% 가까이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써준다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도 대중국 수출이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버텼던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로는 1차 충격은 이제 소비입니다. 1분기에 들어왔던 내수 충격이고 2차 충격은 이제부터 이제 발생할 수출 쪽의 충격이고요. 수출은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2차 충격까지는 현실화될 걸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3차 충격, 그러니까 수출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자칫 우리 주력 산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최근에 정부 정책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두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고용시장으로 가는 충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규모 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타이밍상으로는 1차 추경 들어갔던 거 요번에 이제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그것도 상반기엔 집행이 됐고 근데 3차 추경이 하반기 들어가는데 3차는 앞에 거는 경기 방어적인 그런 재정지출 정책이었다면은 3차 추경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인 실제로 경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 재정이 집중되면 그나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종호 센터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매크로는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270 정도였고요.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143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37% 정도가 하락을 했고 다시 또 한 3주에 걸쳐서 거의 한 40%가 올라와서 대단히 강한 V자 형태를 만드는 그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변동성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변동성의 5배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0.25%까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때 가장 최저점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1.1% 정도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6%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진행됐던 걸로는 굉장한 변동성, 이것이 굉장히 이제 특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자 형태로서 그 가격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확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는 이벤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형태로서 움직였었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형태를 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한 번 정도의 또 충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움직임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내외적으로서 한번 그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국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은 그 물량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20조 정도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해외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국내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는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아마 시차를 두고 외환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하나 벌어졌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지금 주식 시장에다가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많을 때에 그 예탁금이 45조 정도까지 됐었는데요. 45조를 단순히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준 게 그게 5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여태까지 두 번의 투자를 계속해서 실패를 한 형태였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암호화폐였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동산 부분들을 새로운 그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30대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형태였고 두 번이 모두 다 실패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실패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보면 미국의 회사채를 비롯한 크레딧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회사채 시장이 9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정크펀드라고 얘기했던 하이힐드 펀드의 그 전체적인 규모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서 신용 등급이 낮은 그쪽으로의 전부들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신흥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 연초에서부터 20개국 이상이 신용 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90개국 정도가 IMF에 자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일으켰던 부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이 경제뿐만 아니라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의 버블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자금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 버블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그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산 가격 그리고 자산 버블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들이 경제적인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형태가 될 경우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전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본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익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김영익입니다. 저는 제너럴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우리 경제를 중에서 큰 흐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08년은 저는 수요 측면에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해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늘어나면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기업 부실해졌고 우리나라 같은 가계가 부실해졌죠. 가만히 놔둬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또 한 번 수요 측면에 충격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수요 측면 충격뿐만 아니라 이번은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왔다. 그래서 이번에서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가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 부채에 의해서 성장 한계가 도래했는데 또 부채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경제는 굉장히 나빴지만 그때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별로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이번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같이 충격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구해보니까 지난 3월에 72%까지 갔거든요. 아마 4월은 100%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미국 수축 국면이 평균 15개월 지속됐어요. 이제 그 수축 국면의 초기라는 거죠. 물론 미국 경기 저점은 MBER, 전미 경제용서 발표합니다만 과거 보니까 평균 8개월 후에 경기 정점이 이때였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도 그렇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는데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다. 올해 뭐 3%, 5% 마이너스 성장하고 내년에는 3%, 5%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 그래도 그 정도 내년에 뭐 3%, 5% 성장하더라도 미의회에서 추정한 잠재 GDP 밑에 훨씬 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3%, 5% 성장하더라도 굉장히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주가가 상당히 빠른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예, 경기 수축 국면 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강한 베어마켓 랠리다. 예, 조만간 하반기 들어가지고 특히 기업 실적 충격이 오면서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2008년 혹은 1930년대 대공황하고 비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 추이를 한번 보니까 첫 한 달 충격은 2008년이나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위기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산업생산도 한 달에 더 많이 떨어졌고요. 주가도 더 빨리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코로나 사태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1918년, 20년 그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죠. 그때처럼 진행된다면은 상당히 충격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계속 모든 경제 지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빠지고 있고요. 우리 경제 문제점은 계속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은 11페이지 그림 시청자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기간 어떤 경제 정책이 나왔고 성장률이 평균 얼마나 됐는가 이걸 쭉 한번 그려본 겁니다만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참 보기 드문 나라죠.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2% 초반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이 계단을 한번 어떻게 올라설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최근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는데요.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 지난 20년 보니까 우리나라 명목 GDP가 6% 성장했는데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도 똑같이 6%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평가해 보면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우리 주가가 한 27% 정도 명목 GDP에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언젠가는 여기 GDP, 명목 GDP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사는데 얼마나 좀 인내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 고객 예탁금이 45조까지 늘어났다고 이 센터장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나라 2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이 1140조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했거든요. 이 중 일부가 일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증가한 만큼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형 채권형 펀드 워낙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개인들이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이런 돈의 일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반기 들어가지고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충격을 개인들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2008년 우리나라 개인들이 주식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를 144조까지 2008년 8월에 모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위기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때 주식형 펀드가 70조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사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식의 실증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 또 다른 충격이 한 번 와가지고 또 개인들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도안 NH농협지주금융연구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도안입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앞서 말씀하신 전문가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경제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달에 IMF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마이너스 1.2% 역성장하고 또 내년에는 또 한 3.4% 정도 급성장해서
충격은 있지만은 이후 강한 상승 복원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역성장이야 뭐 감소하더라도 내년에 회복하기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기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뭐 울고 싶은 아이 그 뺨을 때려주듯이 그쪽에 밀어붙이는 이런 형국인데 뭐 금리는 벌써 0%대 진입했고요. 또 물가도 0%대고 성장률도 뭐 금융위기 이후에 3% 내외를 막 간신히 유지하면서 한 10년 이렇게 왔는데요. 작년에 2%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0%대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장률의 레벨 다운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좀 사례를 좀 보면은 일본이 93년도에 저금리 0%대 금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일본도 금리의 어떤 복원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러면 93년 이후에 그 일본의 평균 성장률이 0.9%입니다. 27년간 평균 성장률이 1% 수준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뭐 같은 길을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당시 초기 진입 국면에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좀 어텐션을 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국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은 내수의 축을 이루는 어떤 소비나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는 뭐 굉장히 부진한 그죠? 부진한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어떤 GDP 기여도도 50% 수준에서 계속 하향 안정화하는 추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 투자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투자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죠? 뭐 성장하는 나라에서 기업 투자는 계속 성장하는 그 추세를 유지하는데 27년도 453조 원을 찍고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 또 올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 투자가 역성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그 기업 투자가 빙하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수 부분도 빠르게 좀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불황형 경상 수지 흑자 수지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무역 수지만 보더라도 17년에 한 952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한 389억 달러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를 급락하게 되면은 불황형 흑자 수지 구조가 또 적자 수지 구조로 전환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을 정도로 대내외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내수 부분이나 수출 부분이나 올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좀 살펴보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는 보통 위기가 한 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1차 금융 충격이 오고 또 상승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2차 충격이 오는데 2008년도에는 2차 충격 이후에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죠? 뭐 통화 정책이나 무제한 양적 질적 완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1차 충격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08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어떤 부양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힘으로 지금 전고점 추라이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40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6,500포인트에서 한 3만 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10년간의 대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어떤 합리적 버블 수준을 넘어서 이미 투기적 영역의 어떤 버블까지도 증시는 접근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기 전환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직전에 고점 대비해서 48% 빠지고요. 2012년 저점 대비해서 60%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부동산도 한 10년간의 어떤 그 상승 주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실업률이 3.5%에서 이번 달에 4.4%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한 뭐 15%, 6%까지 올라가는데 그 실업 지표가 깨지면은 실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앞서 이종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그 투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그죠? 특히 단기성 투자자금이 증시나 채권 한 뭐 7천억 달러 요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에 인해서 우리 증시나 채권 시장이 깨지게 되면은 바로 기업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가 실은 더 좀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